미국과 이란 전쟁이 지속되고 유가 100달러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까지도 터지는 이 상황에서 미국 월가의 큰손들은요, 이미 날뛰날든 주식들 버리고 이 대체 자산으로 돈을 피신시켰습니다. 이 전쟁 공포랑 오일 쇼크라면 원래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다 같이 폭락하는 게 상식이죠. 실제로 초반에는 비트코인도 휘청였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놓친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번 유가 급등이 미국에도 부담이 된 건 분명합니다. 기름값이 올라가면 물가가 뛰고요. 소비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충격의 결이 조금 달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원유 생산 기반이 크고요. 에너지 기업 비중도 있기 때문에 시장은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버틸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반응을 했고, 바로 이런 지점에서 비트코인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2024년 초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비트코인은 미국 자본의 흐름과 훨씬 더 강력하게 연결되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미국 증시가 충격을 어느 정도 소화하면서 반등을 줬을 때 비트코인도 역시 위험자산 선호 회복이랑 ETF 자금 기대감을 타고 빠르게 되돌림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요, 유가가 아무리 올라도 미국은 멀쩡하다 정도가 아니라 미국이 상대적으로 덜 흔들릴 수 있다는 해석이랑 비트코인에 연결된 미국 자금의 성격이 함께 작동했다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이젠 비트코인이 미국 나스닥 같은 기술주랑 비슷하게 반응을 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유가 폭등의 충격을 견딘 미국 시장이 반등 줬을 때 비트코인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덩달아 반등이 가능했던 겁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간과한 이런 메커니즘들이 이번 사태에서 핵심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극적인 폭락과 급반등의 이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들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비밀은 블록체인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데, 즉 거래소 안팎에서 실제로 누가 얼마나 팔고 샀는지 이 돈의 이동 경로를 추적한 자료들이에요. 이 온체인 데이터를 한번 들여다보시면요, 상당히 재밌는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폭락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볼까요? 군사 충돌이 일어나기 이틀 전부터 이미 암호화폐 거래소들 이상 신호가 포착이 됐었고, 일부 고래들, 돈 많은 큰손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슬금슬금 빼기 시작을 한 겁니다. 심지어 어떤 고래들은 수백만 달러치 비트코인을 아예 금 연동 토큰, 디지털 금으로 바꿔두기도 했어요.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라고 보고 미리 위험회피를 한 거죠. 그리고 전쟁 발발 소식에 모두가 패닉에 빠져서 비트코인 던질 때 그 던져진 물량들 전부 다 받아간 주체가 바로 이 고래들이었습니다. 실제 블록체인 기록을 봤을 때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3주일 동안 무려 18만 8천 개의 비트코인이 장기 보유자들의 지갑으로 옮겨졌는데요. 이 장기 보유자 같은 경우는 한 번 샀을 때 좀처럼 팔지 않으면서 6개월 이상 들고 있는 투자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폭락하는 와중에 오히려 코인을 싸게 싹스로 담았다라는 거고, 100개부터 1000개 사이의 비트코인을 가진 큰 지갑들 같은 기간에 1만 3천 개 넘게 보유량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선물 거래 쪽 데이터를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겁을 먹은 나머지 비트 가격이 더 하락할 거다라고 베팅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졌고요. 보통 이렇게 모두가 한 방향, 이 하락이 몰릴 때 바닥이 나오곤 합니다. 그리고 단기 보유자들, 그러니까 최근에 매수한 사람들은 이번 폭락의 대부분 손해를 보고 팔았다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결국에 약한 손들은 다 털려나가고 그 동전에 새로 들어온 주인은 돈이 두둑한 강한 손들이 됐다라는 거죠. 시장에 남아있던 레버리지 투자, 그러니까 빚내서 하던 단기 거래는 전부 다 정리가 됐고요. 이제 시장에 나온 매물들 웬만큼 소화가 됐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의 반등을 두고 단순한 기술적인 반짝 상승이 아니라 진짜 바닥, 그것도 거의 완벽에 가까운 바닥이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어요. 온체인에 찍힌 이런 객관적인 숫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낙관적인 건 아니겠습니다. 여기서 주장은 한마디로 이번 상승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 최근의 반등이 전형적인 불트랩, 즉 가짜 반등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보느냐? 근본적인 거시경제 상황은 아직까지 나아진 게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유가 100달러 시대가 계속되게 된다면은 물가 상승 압력이 다시 커질 텐데, 그러면은 연준이 이 시장의 기대감과 다르게 금리 인하를 미룰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더 심하면은 물가 잡겠다고 오히려 금리를 또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기술적 거품이 꺼지면서 나스닥이 급락할 위험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이 나스닥과 운명을 같이 하고 있다면은 그때는 비트코인도 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최근 비트코인 가격 급등이 결국에 미국 기관 자금 덕인데, 이 큰손들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돈을 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암호화폐 시장은 전통 금융에 비해서 유동성,
그러니까 거래 규모가 얕은 편이기 때문에 조금만 팔아도 가격이 훅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온체인 비관론자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거래소에 매수 대기 물량이 별로 없어서 혹시라도 기관들이 실망해서 팔기 시작하면은 비트코인이 53,000달러까지 한 번에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내놓고 있습니다. 정리드리자면 아직까지 매크로 환경이 불안한데 너무 성급하게 안전자산 운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반론이겠죠. 그렇다면 왜 이런 반대 시각만으로 설명 자체가 부족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앞서 언급드린 팩트들이 가리키는 방향성이 그만큼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몇 가지 근거를 더 짚어드려 보자면요. 먼저 인플레가 계속된다고 꼭 비트가 무너질 거란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역사를 봤을 때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이 금이 강력하게 주목받았었죠. 이렇게 공급이 한정된 자산이 다시 관심을 받는 국면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비트코인도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이유로서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디지털 금 후보처럼 거론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점도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이미 완벽한 인플레 해지 자산으로 증명됐다고 단정짓기는 어렵겠죠. 실제 시장에서는요, 여전히 기술주처럼 크게 흔들릴 때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비트코인은 위기 초반엔 위험자산처럼 같이 밀리겠지만 이 공포감이 잦아든 뒤에는 다시 한번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할 자산을 찾는 이런 흐름이 살아날 때 대체 자산 후보로 재평가될 수 있다는 쪽에 가깝겠습니다. 즉 초반의 유동성 쇼크만 넘기시면요, 그 다음에는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서 이 대비책 성격이 발동하면서 반등을 준다라는 거죠. 비트코인이나 알트 타점뿐만 아니라요, 시장에 영향주는 핵심 브리핑들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봤을 때 미국 정부랑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그냥 두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요, 작년 당시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선언했었고 정부가 보유한 32만 개의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고 선언했었죠. 이에 국가금고에 디지털 금을 쌓아두겠다라는 거고, 최근에 미국 의회에서는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합법적으로 발행하는 법안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모든 움직임들이 미국이 암호자산을 제도권으로 끌어오겠다, 이런 의지로서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고, 미국 월가의 자금 운용사들 역시 마찬가지죠. 이 거액의 자금을 비트코인 현물 ETF에 넣어서 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큰 손들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개인들과는 다르게요, 한 번 투자를 하면은 몇 년 단위로 길게 봐버립니다. 함부로 패닉에 팔고 나가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면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곤 해요. 결국에 앞서 말씀드린 온체인 데이터며 미국의 정책 변화 흐름들 종합해봤을 때 비트코인이 예전처럼 혼자 놔둬진 위험자산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전략자산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런 방향성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앞으로 전개될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과연 어떤 모습이 될까요? 여기서 가장 가능성 높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고물가 시대의 양극화가 될 겁니다. 이 중동 분쟁이 쉽게 끝나지 않아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안팎의 고공행진을 이어갈 거고, 그 여파로 전 세계 물가 상승률이 다시 꿈틀댄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미국 연준은 금리를 선뜻 내리지 못하고, 또 그렇다고 계속 올렸다가는 경기 침체가 오다 보니까 진퇴양난에 빠질 겁니다. 이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는 죽는데 물가는 높은 최악의 상황이겠죠. 이런 환경에서 글로벌 큰손들 같은 경우 이 자산을 아주 극단적으로 나누는 바벨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을 거고요. 중간 위험 자산들은 전부 빼면서 또 한쪽에 경기 불황에도 돈을 잘 버는 미국의 방어적인 우량주들, 예를 들자면 에너지 기업이나 물가가 오르더라도 소비자한테 가격을 올려가지고 받을 힘이 있는 빅테크 주식들을 담습니다. 그리고 바벨의 또 반대쪽 끝에서는 달러 가치 하락에 대비하는 이 궁극의 보험 자산들을 집중 매수하는데, 그게 바로 금이나 실물 자산,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미국이라는 나라에 돈을 왕창 몰아주면서 한편으로 미국도 함부로 찍어낼 수 없는 희소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을 같이 쓸어 담는 이런 흐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비트코인 비축 선언이나 각종 규제 완화 조치들이 제도적인 안전판 역할을 해주겠죠. 이게 자본 입장에서 봤을 때 더 마음 놓고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다 보니까요. 금리가 높은 동안에서는 비트도 단기적으로 출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6만 달러, 7만 달러대에서 단단한 바닥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웬만한 악재가 아닌 이상 그 밑으로 크게 꺾이지 않는 새로운 지지선이 생겼다라는 거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제한된 공급 속에서 또 새로운 돈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2026년 말 그리고 2027년으로 가는 길목에서는 비트코인이 이전 사상 최고가를 뚫고 10만 달러 그리고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투자에서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요. 내가 무엇을 매수하느냐보다도 어떤 포트폴리오 구조를 가지고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많은 분들께서 포트폴리오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 코인도 사고 저 코인도 사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나눠가지고 매수하는 거.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여러 가지 코인들에 대해 가지고 나눠서 매수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요. 꼭 여러 가지 종목을 매수해야만 포트폴리오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리플 XRP 하나에만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은 굳이 다른 코인을 억지로 늘리기보다도 현금 비중 그리고 리플 비중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이거 자체가 이미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리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5,000원에 매수한 리플과 그리고 2,000원에 매수한 리플 투자 심리에서 느껴지는 안정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죠. 높은 가격에서 한 번에 비중을 크게 5,000원에 몰빵 투자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조금만 내려와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포트폴리오를 미리 구조적으로 생각을 해두시면요. 처음에 매수했던 가격 자체가 조금 높았다라고 할지라도 이 가격이 하락했을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충분히 낮출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하락장이 단순하게 스트레스가 아니겠죠. 오히려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구간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더 하락해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해두시면은 상승장에서는 상승하니까 기분이 좋고 또 하락장에서는 추가 매수 기회가 생기니까 또 다른 의미로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요. 시장이 상승하냐 하락하냐가 아니라 내 포트폴리오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냐. 보통 많은 분들께서 어떻죠? 이 매수하실 때 뒤를 생각을 안 하십니다. 무조건 상승할 거야 하고 몰빵 투자를 많이 하시죠. 이 투자라는 게요. 완벽한 타이밍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한테 맞는 구조를 만들어서 만약에 하락하면 어떡하지? 여기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놓고 매수하는 결국에 이렇게 해서 투자 심리를 제대로 지켜낸 이런 사람들이 오랜 시간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투자에서 중요한 거는 좋은 종목, 좋은 XRP 리플 이거 하나 매수하는 것보다 오히려 좋은 포트폴리오 하나를 구성하시는 거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재가 넘쳐나고 있는데 가격이 멈추고 있는 진짜 이유가 과연 뭘까요? 지금 은행들은 리플의 기술만 빼먹고 코인은 사고 있지 않습니다. 그 판이 뒤집힐 결정적인 순간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리플 투자자분들 마음이 정말 복잡하실 겁니다. 소송에서 승소했고 심지어 XRP 현물 ETF까지도 출시됐고 기관 돈들이 몰리고 있는데 정작 XRP 가격은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최근에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남겼는데요. 5년 뒤에 우리는 웃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의 스위치가 아니라 수백 개, 수천 개의 스위치를 켜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언급을 남겼죠. 그렇다면 첫 번째 20초 안에 이 말을 듣자마자 아니 수천 개의 스위치가 도대체 뭘까? 그리고 5년 뒤라니 도대체 5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가격이 급등한다고 하는 걸까? 이렇게 궁금증이 막 생기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XRP 가격이 지지부진한 진짜 이유, 그리고 기관들이 몰래 켜고 있는 수천 개의 스위치의 정체를 하나씩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언제 스위치가 켜지면서 XRP가 상승하나요? 이렇게 되물어 보시곤 합니다. 예전부터 기대했던 큰 사건들이 있었죠. 미국 SEC 소송 결과라든가 아니면 대형은행 파트너십 발표라거나 ETF 승인 같은 거대한 호재들 말입니다. 이 다들 한 번의 스위치, 마치 결정적인 한 방만 기다려 오셨던 건데 갈링하우스 CEO의 생각은 또 달랐어요. 이 한 방에 천국 가는 마법 버튼은 없다. 대신에 수백 개, 수천 개의 작은 스위치들이 하나하나 켜지면서 큰 변화가 온다라는 강조를 남겼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조금 김이 빠지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혹시 우리가 너무 눈에 띄는 큰 뉴스만 쫓다가 잘 보이지 않는 핵심 변화들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천천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수천 개의 스위치라는 것은 대체 뭘 가리키는 걸까요? 알고 보면 이미 곳곳에서 작은 스위치들이 켜지고 있었다라는 거. 이 겉으로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글로벌 금융 시스템 뒷단에서는 거대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스위치가 바로
실물 자산 토큰화예요.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쉽게 말씀드리면은 현실 자산에 대해서 블록체인 위에 올리는 작업인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 국채 같은 것들은 원래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 거래하고 또 정산하려면은 맨날 며칠씩 걸렸었죠. 근데 온도 파이낸스라는 회사가 미국 단기 국채를 토큰으로 만든 OUSG라는 상품을 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OUSG를 리플 레저 위에서 발행하고 사고 팔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국채 같은 전통 자산을 24시간 쉬지 않는 블록체인에서 굴릴 수가 있게 된 거고요. 그리고 더 대단한 거는 여기서 결제나 정산에 쓰이는 화폐가 리플이 만든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RLUSD라는 겁니다. 이 디지털 달러 덕분에 이제 적격 투자자들은요, 영업시간이 끝나길 기다릴 필요가 없이 언제든지 RLUSD로서 OUSG를 즉각 발행하거나 또 환매, 이 되팔기까지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전통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기관들이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자산을 굴릴 준비를 끝마쳤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조용했었지만 이렇게 금융 인프라의 근본 자체가 서서히 바뀌고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스위치가 딸깍하고 켜졌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스위치는 바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 자체의 역할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RLUSD 얘기가 나왔으니까 궁금하실 거예요. 1달러로 고정된 코인이 있다면 변동성 큰 XRP 코인은 쓸모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일견 타당한 의문입니다. 실제로 XRP 커뮤니티 안에서도 리플이 자기들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 버리면은 이거 XRP 필요 없어서 가격 상승하지 못한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이거야말로 많은 분들께서 놓치고 있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리플 레저 같은 경우는요, 아주 똑똑한 자동 브릿지라는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조금 쉽게 풀어가지고 설명드려보자면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어떤 두 가지 자산을 리플 레저 네트워크에서 교환하려고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RLUSD를 유로와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고 싶으시다면은 가장 이상적인 거는 두 자산 사이에 직접 거래가 활발해서 바로 매끄럽게 바뀌는 거겠죠. 근데 현실에선 항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중간에 XRP를 거치는 편이 더 저렴하고 효율적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리플 레저가 자동으로 전체 네트워크를 살펴보고 가장 유리한 경로를 찾아줍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에서 XRP가 중간 다리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은데요. 즉 겉으로 봤을 때 RLUSD를 바로 유로로 바꾼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내부에서는 XRP를 거쳐서 더 효율적으로 처리가 되는 시기겠죠. 왜냐하면 XRP 시장은 다양한 거래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용과 슬리피지를 줄이는 데 유리하고, 그래서 RLUSD 같은 이런 자산들의 활용이 커질수록 조건이 맞는 순간마다 XRP의 쓰임새도 자연스럽게 함께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은 RLUSD가 XRP의 경쟁자라기보다는요, 경우에 따라서 XRP 활용도를 높여주는 조력자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이 보이시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펀더멘탈은 좋아지고 있는데 정말 답답한 거는 가격이 따라와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겠죠. 2018년 불장 때 찍었던 XRP 최고가 3.84달러에 아직까지 한참 못 미치는 수준에서 몇 년째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당연히 불안해집니다. 이렇게 좋은 뉴스가 많은데 가격이 상승 왜 못하나?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실 거고. 근데 리플 쪽 사람들은 오히려 담담해 보입니다. 이 영상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리플 CEO가 5년 뒤에 웃을 거다, 뭐 이런 말까지 했으니까 말 다 했죠. 여기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방금 말씀드린 유틸리티 갭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네트워크는 쓰이는데 이 토큰은 안 사는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 실제로 전 세계 수백 개 은행들이 리플의 송금 기술을 도입해서 국제 송금 비용도 줄이고요, 속도까지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XRP 같은 변동성 코인을 굳이 직접 보유하지 않더라도 리플의 소프트웨어로서 국제 결제 메시지를 주고받고 또 수수료 절감 효과만 쏙 빼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술은 쓰지만 토큰은 안 쓴다는 거. 이유가 뭐냐? 규제 리스크가 있고 은행 재무제표에 변동성 자산을 올려주면은 규제 당국과 주주 눈치가 보이거든요. 한마디로 맛있는 국물은 다 먹되 매운 건 안 먹는 상황이랄까요. 이렇다 보니까 리플 레저의 트랜지션 숫자 그리고 활용도 자체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정작 시장에서는 XRP 매수 압력이 크게 늘지 않는 모순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가격 정체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보이지 않는 시험 기간 때문입니다. 이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교체는요,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과거 사례를 들어보자면은 1970년대 스위프트라는 국제은행 간의 통신망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처음부터 전 세계 표준이 된 게 아니었어요. 1973년에 15개국 은행들이 모여가지고 시작을 했지만요. 또 그 이후에 10년도 넘게 이것저것 시험하고 또 표준을 조율한 끝에
1980년대 후반에 가서야 이거 쓰면 되겠다 이러고 본격적으로 폭발적으로 채택이 된 겁니다. 이 10년 주기 인프라 교체 모델이라는 말, 아시시 비를라 같은 리플 임원도 한 적이 있는데 딱 이겁니다. 이 새로운 금융 기술이 나오게 되면은 약 10년 동안은 물밑 작업과 테스트가 쭉 이어지게 될 거고 또 그 다음에 꽃을 피우게 될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 테스트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믿기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요. 이미 전 세계 은행들이 쓰는 공용 언어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작년 11월 당시에 이 스위프트 옛날 메시지 규격, 우리가 흔히 MT 포맷이라고 부르던 것이 공식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ISO 2002라는 새로운 국제 표준으로 완전히 갈아타버렸죠. 이 ISO 2002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은행끼리 주고받는 거래 정보를 담는 언어인데요. 블록체인과도 호환될 수 있게 이렇게 설계된 XML 기반의 풍부한 데이터 포맷이에요. 미국 연준도 자체 결제망 이 패드와이어를 통해서 작년 7월 달에 이 표준으로 바꿨고요. 전 세계 수만 개의 은행 컴퓨터 시스템이 이 새로운 언어로서 최근 1, 2년 사이에 전환이 됐습니다. 겉으로 티가 안 나고 있지만 은행 백엔드 시스템의 대공사가 진행되고 또 끝났다라는 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리플이나 XRP 같은 애들이 이 표준과도 딱 맞물려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근히 유리한 위치를 선점을 했죠. 그리고 지금 국제결제은행 BIS가 주도하는 프로젝트 아고라 같은 움직임도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름은 조금 낯설지만 본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각 나라의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랑 민간 금융기관의 토큰화 자산을 하나의 통합 원장에서 결제할 수 있을지를 시험하는 이 초대형 실험이 진행 중이라는 뜻인데요. 미국, 영국, 유럽까지도 여러 가지 주요 중앙은행들과 대형 금융기관들이 이런 방향을 진지하게 테스트하고 있다. 이 사실 자체가 상당히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전 세계 돈의 흐름을 블록체인 기반의 장부나 연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제 더 이상 상상이 아니라 실제 과제가 됐다는 겁니다. 리플도 역시 이런 거대한 방향성에 맞춰서 ISO 2002 같은 이 글로벌 표준과의 연동성을 강화를 하면서 금융 인프라 변화에 올라탈 준비를 계속 해온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요. 지금 당장 모든 돈을 메인넷에서 굴리겠다가 아니라 금융권이 원하는 기준에 맞춰서 조용하게 자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은행들은 0.1%의 오류 가능성조차도 용납을 못합니다. 철저하게 검증해서 안정성이 100% 확인되기 전에는 단 1달러도 실전에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조용하게 시험 운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리플 CEO 갈링하우스가 말한 5년 뒤라는 시간표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시험 주행을 다 끝내고 난다면은 또 그때 가서야 진짜 돈을 태우고 달릴 준비가 된다는 뜻이겠습니다. 지금 당장 가격이 안 오른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게요. 원래 금융 인프라 교체라는 게 이렇게 느리고 또 숨가쁘게 돌아가는 법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으시면 슬슬 납득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문이 고개를 듭니다. 그래 다 좋다 이거야. 근데 정말로 XRP 토큰 홀더들에게도 단물이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반론이 남아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대 의견과 또 그에 대한 반박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회의론자분들께서 이렇게 받아치시죠. 아니 좋다. 리플 회사가 잘 나가고 은행들도 기술 잘 쓰고 있다. 근데 정작 XRP 코인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남냐. 이 기술만 발전하고 토큰은 안 오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정말 뼈아픈 지적이에요. 이 리플 회사라는 기업이야 금융기관에 소프트웨어 팔아가지고 돈을 벌고 있지만요. XRP 토큰을 꼭 쓰지 않아도 자기들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동안 리플에서는 XRP가 없이도 송금 솔루션을 제공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반론으로는 기관들은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만 쓸 거야. 이 굳이 가격이 들쑥날쑥한 리플 XRP를 끼워 넣을 이유가 없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들끼리 서클이나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쓰면은 서로 주고받을 때 1달러는 1달러다 보니까 속 편하고 좋다라는 건데, 그리고 CBDC가 나오면은 각 나라 중앙은행들이 자기들끼리 직접 교환 체계를 만들 테니까 굳이 민간이 만든 XRP 같은 거는 필요 없을 거다. 이런 시나리오도 존재합니다. 듣고 보면 그럴듯한데요. 이게 바로 XRP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과연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제 팩트를 중심으로서 반대 해석이 되는 부분들을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만 쓰고 XRP를 안 쓴다. 이게 현실이 그렇게 간단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미국 달러만 있는 게 아니죠. 유로화도 있고 엔화도 있고 파운드와 심지어 신흥국 통화들까지도 수백 가지 통화가 국제 무대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나라 통화마다 전부 다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야 될까?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각각의 스테이블 코인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게 교환되려면은 결국 중립적이고 글로벌로 통용되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서 리플 XRP가 목표하는 브릿지 통화의 자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아까 RLUSD 예시에서 보셨던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이를 잇는 다리 역할, XRP가 자동으로 떠맡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은행이 각자 폐쇄망을 구축한다고 할지라도 은행 A의 폐쇄망과 은행 B의 폐쇄망을 연결하고자 한다면 공통의 연결고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인터넷 초창기를 떠올려 보면은 회사 내부망만 잔뜩 있었고 또 서로 통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었죠. 결국에 모두가 TCP/IP라는 공통 프로토콜에 올라타면서 인터넷이 완성이 된 겁니다. 지금 상황도 비슷해요. 여러 가지 실험과 프로젝트가 존재하겠지만 마지막 퍼즐은 이걸 다이어리처럼 연결해줄 중립 네트워크가 가장 중점이 될 겁니다. 여기서 리플 레저 같은 경우는 퍼블릭 블록체인이라서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고요. 또 검증까지도 된 보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역할에 최적화가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봤을 때 돈의 효율성 문제를 따져보셔야 되겠죠. 현재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는 국제 송금을 하려면 돈을 미리 여기저기 배치해 둬야 됩니다. 미국 은행이 필리핀에 돈 보내려면 미리 현지 환거래 계좌에 자금을 넣어두고 또 그 안에서 정산하는 시기죠. 근데 문제는 이런 구조들 때문에 전 세계 은행권의 수조 달러 규모의 자금들이 환거래 계좌에 묶여가지고 움직인다는 점인데요. 물론 이런 돈들이 전부 완전히 잠든 현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요. 이 시장 자금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구조라는 점은 분명하겠습니다. 리플의 5대1 같은 방식은 바로 이 문제를 줄이고자 하는 시도예요. 필요할 때 자산을 즉시 전원해서 보내고 또 현지 통화로 바로 지급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게 되면은 중간에 큰 자금을 오래 묶어둘 필요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속도와 비용, 시장 자금 효율성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할 만한 이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만약에 CBDC끼리 직접 연결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요. 각각의 나라마다 정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하는 중앙은행 코인 네트워크가 단기간에 탄생하기 정말로 어렵겠습니다. 이미 중국과 태국 몇몇 나라들은 브릿지라는 걸로써 자기들끼리 해보려고 하겠지만요. 미국이나 유럽 개발도상국 모두 다 포함한 글로벌 공용망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오히려 이런 틈새에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또 기술적으로 검증된 XRP가 기존 시스템을 보완하는 이 세컨드 레이어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리플의 인프라가 스위프트를 완전 대체까지 못하더라도 이 스위프트로 다 못 담는 부분들을 전부 다 흡수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이렇게만 된다면 XRP 토큰의 가치도 자연스럽게 재평가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볼까요? 저는 이거를 공존과 필수 대안 시나리오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즉 CBDC랑 XRP 네트워크가 공존하는 미래인데 미국, 유럽, 일본 같은 강대 국가들은 자기들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거예요. 또 이들 사이의 거래는 그 1등석 라운지에서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나머지 수많은 나라들, 중소은행들, 핀테크 기업들 어떨까요? 여기에 참여를 못한다거나 혹은 개별적으로 연결하기 복잡한 수많은 통화랑 시장 자금 흐름들이 남습니다. XRP는 바로 그 부분을 파고드는 중립적인 연결망이 될 거라는 거고, 이 거대한 고속도로망 옆에 놓인 병렬 우회도로 같다고나 할까요? 때로는 메인 고속도로가 막히면은 그 우회도로가 더 유용하기 때문에 리플 레저가 24시간 열려있고 수수료가 저렴하고 모든 통화에 개방되어 있다 보니까 글로벌 금융 인프라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보조망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에서는 지금 같은 가격 정제 압력들도 서서히 해소가 될 거고요. 규제도 명확해지고 또 기관들도 이 정도면은 XRP 직접 써도 되겠다, 이런 신호가 왔을 때 그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XRP 현물 ETF 나오자마자 기관 자금이 50일 만에 13억 달러가 유입됐어요. 아직까지 초반이죠. 5년 뒤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커지고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자리 잡는 동안에 XRP가 디지털 결제 인프라로 자리매김해가지고 자기 몫을 챙길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보수적으로 XRP가 글로벌 결제 시장의 10% 정도만 잡더라도 한 개당 2달러, 3달러는 무난하다는 분석이 있고요. 상황이 좋으면 5달러 이상 간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스탠더드 차터드 보고서에서는 XRP 5년 안에 8달러 갈 수 있다, 이런 대담한 전망까지도 실렸죠. 물론 이런 숫자들이 어디까지나 시나리오에 기반한 추정치입니다. 내일 당장 8달러 간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가격이 몇십 센트에 머물러 있는 게 과도하게 저평가된 상태일 수 있다는 이런 근거만큼은 충분해 보입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은 많은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지루하다, 움직임 자체가 없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구간에서 차트를 계속 들여다볼수록 오히려 스트레스만 더 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차라리 적당하게 차트를 안 보는 겁니다. 이 시장이라는 게 내가 계속 본다라고 해서 더 빨리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요. 초조하다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방향성을 바꾸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시다면 잠깐 거리두기 하시는 것도 투자 심리를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라는 게 아예 보지 않으려고 해도 결국에 궁금해서 보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에너지에 대해서 다른 곳에 쓰시는 게 좋겠죠. 이 차트의 작은 움직임들에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대신에 과거 시장 흐름을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리플이 과거에 600원, 700원 하던 시절, 이때 흐름은 어떤 흐름에 있었었는지, 그 당시 시장 분위기는 어땠었는지, 그리고 하락장이 이어질 때 알트코인들 과연 어떤 패턴으로 움직임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상승이 시작이 될 때 어떤 구조로서 움직임이 바뀌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 하나씩 살펴보시면은 지금의 시장 자체가 정말 특별하게 나쁜 건지, 아니면 시장에서 흔히 나오는 이런 과정 중 하나인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요. 목표 타점에 대해서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막연하게 많이 상승하면 매도해야지가 아니라 과거 흐름들 보시면서 어느 정도 상승해서 분할 매도를 했었는지, 그리고 어떤 구간에서 변동성이 커졌는지, 어느 정도가 현실적인 목표였는지, 이런 기준들에 대해서 미리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투자에서는요,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변하지 않을 시장을 계속 바라보시면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보다 과거 흐름 공부하시고 내 기준을 만드는 데 에너지를 쓰시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시간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결국 시장이라는 게 지금 당장의 가격이 아니라 준비가 된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라는 거. 비트코인 거래소 물량이 역대 최저치로 말라갑니다. 폭락장의 코인을 싹쓸이한 월가 큰손들이 나타난 상황에서 정말 절묘하게도 마이클 셀러의 연 11%대 이자 배당까지 발표된 상황인데요. 지금 비트코인을 마치 하마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비트코인 블랙홀 세력의 진짜 목적을 공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터지면은 안전자산인 금값이 상승하고 비트코인은 폭락할 거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최근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 금이 사상 최고권까지 상승하고 나서 이틀에 걸쳐가지고 상당한 조정을 받았고, 비트코인은 급락하고 나서 오히려 또 곧바로 반등을 했어요. 더 재밌는 건요, 그 비트코인 전도사로 유명한 마이클 세일러 측에서 비트코인을 직접 사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직접 들고 보관하는 방식보다 기관 커스터디가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서 상당한 논란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난달 말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하면서 중동의 전운이 감돌았었죠. 당장 시장엔 공포가 번졌어요. 국제유가 상승하고 금값은 처음엔 안전자산으로 몰리면서 5,000달러를 넘겼습니다. 반면에 BT 같은 경우는 전쟁 공포에 순식간에 9% 가까이 급락하면서 6만 달러 초반까지 떨어졌죠. 역시 비트코인은 위기 때 쓸모없는 위험자산인가?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불과 하루 만에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을 했고, 금을 한번 보세요. 이 초반에 급등했던 금값은 차익 실현이 쏟아지면서 빠르게 밀리기 시작을 했고요. 사상 최고권 찍고 나서 이틀 동안 10% 안팎의 조정받으면서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도 극한 상황에서는 생각보다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처음에 급락했던 비트가 불과 48시간 만에 7만 달러 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전통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와중에서도 비트코인은 버텨낸 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알고 보니까 무대 뒤에서 큰 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개인들 같은 경우에 전직 뉴스에 겁먹고 매도했겠지만 월가의 기관들 같은 경우는 그 물량을 조용히 받아냈다라는 거. 과연 어떻게 받아냈을까요?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받아냈습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그 주에 비트코인 현물 ETF로 수십억 달러 자금들이 유입이 됐어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공포에 매도한 사람들이 던진 물량을 기관들이 차곡차곡 받아갔다라는 거. 그래서 비트 가격이 바닥 찍고 금세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요. 시장에 풀린 비트코인 자체가 점점 희귀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 3월 전 세계 유통 비트코인 중에 15%도 안 되는 물량만 거래소에 남아있고요.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왜냐면 큰손들이 코인을 사자마자 안전한 콜드 월렛으로 빼버려가지고 거래소 유통량이 갈수록 좁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공급이 마르는 현상을 흔히 공급 쇼크라고 불러요.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꾸준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조금만 내려와도 누군가 금방 사가니까 바닥이 단단해질 겁니다. 이 7만 달러 부근에서 예전에 고점에 물린 사람들, 본점만 찾고 팔아서 한동안 막히기도 했었는데 이거 물량마저도 소화되고 나면은 이제 매도할 사람들은 없고 매수할 사람들만 남겠죠. 그러면은 가격은 계단식으로 뛰어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체 누가 이렇게까지 비트코인을 집요하게 모으고 있을까요? 여기서 마이클 세일러의 이름이 나와요. 한때 빚내서라도 비트코인을 사라고 외치던 이 비트코인 전도사가 2025년 뜻밖의 전략을 꺼내 들었다라는 거. 이제는 직접 빚을 내기보다는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모아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시작을 한 거고, 그 무기로 등장한 게 STRC라는 이름의 연구 우선주입니다. 이 STRC 같은 경우는 주가를 100달러에 묶어두고 대신에 연 11% 안팎의 이자를 매달 현금으로 주는 연구 우선주인데요. 100달러짜리 주식을 사면은 매년 약 11달러를 이자로 받는 셈이겠죠. 이렇게 하면 변동성 때문에 직접 비트코인을 못 사는 이 거대 자금들도 끌어들일 수가 있는 거고, 마이클 셀러는 연 11%의 현금 이자를 믿기로써 보수적인 기관들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시장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원금 100달러에 매달 이자를 받다 보니까 좋고요. 또 회사는 비트코인을 살 자금을 얻으니까 윈윈인 셈이겠죠. 이렇게 모은 돈으로 세일러의 회사는 틈틈이 비트코인을 사들여 왔었고, 지금 무려 70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비트코인 블랙코인이 된 셈인데요. 하지만 이런 현상을 모두가 환영받는 건 아닙니다. 이 비트코인이 전쟁통에 반등했다고 해서 진짜 안전자산이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해요. 결국에 위기 때 비트코인도 처음에 폭락했으니까 안전피난처는 여전히 금같은 실물자산뿐이다. 뭐 이런 반론이 있는 거죠. 물론 이런 우려들에서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데이터는 이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거대 기관들은 위기 때도 비트코인을 완전히 팔아치우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삼고 있다는 거. 금도 예전처럼 절대적인 안전판 역할을 못했어요. 그리고 STRC 같은 전략 덕분에 과거에는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올 수 없던 이런 막대한 자금들도 유입이 되고 있고요. 즉 비트코인 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판도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증거들이 속속들이 나타나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비트코인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폭발적인 상승보다는 서서히 우상향하는 계단식 흐름이 유력합니다. 이 중동 위기가 이어질지라고 할지라도 시장은 점점 내성을 키우겠지만 고유가 고금리 환경에서는 비트코인이 당장 최고가를 돌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동안은 6만 달러 후반에서 8만 달러 사이 이 박스권에서 지루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또 그 안에서 오히려 큰 변화가 쌓이고 있어요. 이 공급 부족은 갈수록 심해질 거라는 거. 기관과 고래들은 계속해서 매집하겠죠. 그래서 가격이 내려오면은 튼튼한 매수세가 막아주고, 반대로 작은 호재만 생겨도 매도하는 코인이 없으니까 가격이 금방금방 뛰어오릅니다. 이렇게 계단식 상승이 반복되면서 결국에 약한 손들은 떠나고 강력한 손들만 남게 될 거라는 거.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의 바닥은 높아질 거고요. 이 시장의 부의 대부분이 몇몇 강자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클 겁니다. 어렵고 지겹고 재미없고 또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시기에 코인 시장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시장이 당연히 존재해야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반등장, 상승장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투자 시장에서는요, 기대감이라는 게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 기대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상승할 거다라는 생각이 가득해질수록 사실 점점 더 위험 단계로 들어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리플 XRP 코인으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5,000원, 만원 간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 그 가격까지 버티고 들고 있으면 되겠지 생각을 하시겠지만, 문제는 그 중간 과정 자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엄청난 가격 하락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고, 또 1,000원대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대부분 리플 만원까지 그냥 들고만 있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 중간 과정을 버티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투자 시장은 항상 의심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기대 속에 걱정을 조금씩은 갖고 있으셔야 된다고 해요. 만약에 만원까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얼마큼 수익이 나오고 또 어떤 상황이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아니라 리플 만원까지 가는 그 중간 길목에서 얼마까지 하락할 경우를 대비를 하셔놓고, 또 그 여기에 맞는 시장을 대응하셔야지 하락장에 대한 충격과 공포, 이 하락에 있어서도 흔들리지 않는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에서도요, 리플이 좋은 건 맞지만 너무 무리한 장기 투자가 아니라 적당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단기 코인을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
결국에 건강한 장기 투자를 가져가기 위함입니다. 결국에는 올라갔을 때 팔아야 될 거고 단순하게 들고만 있는 게 장기 투자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 장기 투자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될 뿐더러 또 수없이 찾아오는 하락장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 안전하게 운영하시기를 응원을 드릴게요.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이 4월달 미국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1개원을 굴리고 있는 블랙록의 진짜 타깃이 리플 XRP로 바뀌게 될 텐데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그야말로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가격이 곤두박질 쳤죠. 시장 투자자들 잔뜩 움츠러들어서 역대급 과매도 저점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매수를 못합니다. 근데 이런 혼돈 속에서 이 다음 달 4월 딱 한 가지 사건이 모든 판을 뒤집을 수 있다면 믿어지실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서 오늘의 주인공 리플 XRP가 있습니다. 왜 전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그 다음 타깃으로 반드시 XRP를 노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열쇠가들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대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2026년 4월 미국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딱 한 가지 법안이 XRP에게만 특별한 면역력을 준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께서 매일매일 시세랑 뉴스만 쫓느라고 간과하고 계시지만 정작 돈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규칙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규제가 명확해지는 순간 생기는 프리미엄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리플 XRP는 아마도 그 혜택을 가장 먼저 그리고 독점적으로 누릴 만한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드려보자면요. XRP를 둘러싼 규제 이야기가 사실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2023년 7월 뉴욕의 연방법원 판사가 일반 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 익명으로 주고받은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죠.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XRP 개발사가 처음에 돈을 모으려고 판 것하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거래소에서 서로 사고 판 것을 법적으로 구분한 거예요. 후자는 투자 계약으로 볼 수 없으니까 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이 소식에 시장이 잠깐 들썩였었지만요. 문제는 이건 판결일 뿐이었거든요. SEC가 마음만 먹으면 다른 코인들을 상대로 다시 한번 소송을 걸 수 있는 불확실성이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연방법으로 판을 끝내자며 나온 게 바로 클래리티 법입니다. 2025년 7월 미국 하원에서 294대 134라는 이 초당적인 지지로 통과된 이 법안이요.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증권이냐 아니면 상품이냐 딱 두 갈래로 분류해버리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의 핵심 중에 조항이 203조인데 처음에 투자 계약의 일부로 발행된 디지털 자산이라고 할지라도 2차 시장, 예를 들면 거래소 같은 곳들에서 거래되는 것들이 그 최초 투자 계약의 일부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한마디로 리플 XRP 같은 코인은 일반인이 거래소에서 사고 팔 때는 더 이상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연방법으로 못을 박겠다는 뜻이겠죠. 앞서 말씀드린 2023년 판결 내용을 그대로 법전에 옮겨 적는 셈이겠습니다. 이 법이 상원까지 통과돼 버리면 XRP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제까지 XRP를 증권일지도 모른다 하면서 꺼렸던 큰손들, 합법적인 면죄부가 생기는 겁니다. 이 규제 리스크라는 족쇄가 풀린다. 그럼 수조 원대의 기관돈이 마침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겠죠. 이런 것들 두고 업계에서는 규제 프리미엄이라고까지도 불러요. 동일한 코인이다라고 할지라도 법적으로 안전하다는 딱지가 붙는 순간 가치 평가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께서 놓치고 있는 반론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그럼 XRP만 혜택을 볼까? 이 다른 알트코인들도 다 똑같지 않나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클래리티 법안 203조는 솔라나 같은 다른 코인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분산화가 진전이 되고 또 네트워크가 성숙했다고 인정받는 코인들 2차 시장 거래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논리가 전부 다 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플 XRP만의 독점적인 혜택은 아니다라는 반대 해석이 나오는 거겠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공개된 자료를 보시면은 XRP가 가진 두 가지 특수한 강점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먼저 첫 번째로 법적인 선례입니다. XRP가 이미 2023년 판결로 한 차례 검증을 받았죠. 다른 코인들은 그런 판례조차 없다거나 SEC랑 아직까지 찜찜한 관계에 놓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XRP는 판례랑 연방법이라는 이중 보호막에 대해서 갖추는 셈이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 봤을 때 한 발 앞서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제 금융 인프라와의 접점인데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데 자연스럽게 블랙록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하필 XRP냐는 질문에 대한 정답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는데요.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남겼죠. 시장과 증권의 다음 세대는 토큰화다. 쉽게 풀어드리자면은 앞으로 주식이든 채권이든 부동산이든지 간의 모든 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려가지고 토큰으로 만들 거란 뜻입니다. 이 레리 핑크라는 양반이 운영하는 자산이 자그마치 13조 달러 하나로 경단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의 무게가 어마어마하죠. 이 핑크가 그리고 있는 미래는요. 100조 달러 규모의 전통자산 시장을 통째로 블록체인으로 이사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미 시작도 했었죠. 이 블랙록은 파트너사인 서큐리티즈랑 함께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 토큰화 머니마켓 펀드를 하나 출시했어요. 이름이 BUIDL 펀드인데 출시 몇 달 만에 10억 달러 이상의 돈이 몰렸다고 알려졌습니다. 24시간 즉시 결제도 테스트 해봤고요. 그럼 여기서 왜 XRP가 나오느냐? 바로 유동성의 연결고리 때문이겠습니다. 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전부 다 토큰으로 만들어 놓더라도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의 가치 교환을 하고자 한다면 기름칠할 중간 매개체가 필요하겠죠. 이 수많은 자산들을 찰나의 시간에 환전하고자 한다면 막대한 유동성을 가진 브릿지 토큰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이 핑크의 구상과 리플의 기술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2025년 9월 리플은 서큐리티즈랑 손잡고 중요한 실험을 했습니다. 이 블랙록의 BUIDL 펀드 투자자들이 자신의 펀드 지분을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RLUSD로 즉시 교환할 수 있게 한 건데요. 복잡해 보이시겠지만 쉽게 말씀드려서 블랙록 펀드, RLUSD, 현금화 이 세 가지 경로가 동시에 열렸다는 뜻이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블랙록이 토큰화한 거대한 자산 풀의 돈줄 일부가 리플의 생태계로 흘러들어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서큐리티즈랑 아예 리플 레저랑도 기술 통합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어요. 이 블랙록과 리플이 금융의 배관을 잇기 시작을 했다는 건데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측에서는 글로벌 은행 간의 결제망 스위프트의 본질은 메시지가 아니라 유동성이라고 하면서 만약에 XRP가 그 유동성을 흡수하게 된다면 몇 년 안에 스위프트 물량의 두 자릿수 %를 처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까지 했습니다. 과장처럼 들리시겠지만 이미 첫 번째 단추는 끼워졌다는 사실. 그렇다면 블랙록은 바로 XRP ETF를 내놓을까요?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이 불과 몇 달 전에 블랙록 대변인은 당장은 XRP ETF 신청 계획이 없다라고 못을 박았는데요. 이 소식에 실망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죠. 심지어 블랙록이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XRP 수억 개 몰래 사고 있다. 이런 확인 안 된 루머까지도 돌았지만요. 어디까지나 루머는 루머일 뿐입니다. 이 정작 월가의 큰손들의 행동 패턴을 보시면은 블랙록은 절대로 먼저 나서지 않는 대신에 물이 본격적으로 끓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크게 들어오는 스타일이에요. 캐나리 캐피탈이라는 운용사의 CEO 스티븐 맥클럭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를 낸 것도 기관 수요가 확실해지고 나서였다고 XRP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먼저 움직인 중소 운용사들의 XRP ETF가 시장 자금 30억에서 50억 달러 규모로 커지면 그때부터 블랙록이 따라 들어오게 될 것이다. 지금 블랙록이 안 한다고 말하는 거는 영원히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요.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보는 시각이 강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그림이 거의 그려졌습니다. 4월달 법안이 통과되면 XRP는 법적으로 날개를 달게 될 거고요. 블랙록은 그걸 타고 실물 자산을 토큰화한 거대한 자본시장을 XRP 레일로 연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막판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돈줄을 쥔 거시 경제인데요. 아무리 좋은 뉴스다라고 할지라도 경제 환경이 나쁘면 힘을 못 쓰겠죠. 지금이 딱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미국 경제를 관장하는 연준 측에서는 금리를 내릴지 말지 고민 중에 있는 상황이고 이 3월과 4월 말에 연이어서 FOMC 회의가 열리는데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면요. 또 금리를 더 유지하거나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4월 달까지 금리 인하 신호가 없었다면은 주식이든 코인이든 간의 위험 자산은 단기적으로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진정돼서 연준이 유동성을 풀어주는 방향성으로 선회하게 되면요. 이 4월 달엔 호재랑 맞물려 가지고 날개에 바람을 더해주게 될 겁니다. 결국 4월 같은 경우는 법안뿐만 아니라 이 금융 환경 자체의 분수령이기도 한 셈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를 하나 그려볼게요. 물론 확정은 아니겠지만요. 팩트를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이 4월 말 워싱턴 정치권에선 결국에 극적인 절충안을 만들어냅니다. 은행들이 그렇게 반대하던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은 엄격히 제한을 하는 대신에 암호화폐 업계에도 일부 양보해서 클래리티 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서명까지도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면서 연방법이 되면요. XRP는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증권 아님 딱지를 받는 첫 번째 주요 코인으로 등극을 하게 될 겁니다. 그야말로 독보적인 법적 지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미국 SEC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리고 여기에 따른 기관들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XRP 관련 상품, 이 인프라에 뛰어들게 될 거라는 거. 앞서 연결된 블랙록의 BU IDL 펀드랑 리플의 RLUSD 통로를 통해서 실제 국경 간의 결제랑 정산에 XRP 생태계가 활용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온체인 거래량 증가, 그리고 실제 사용 수요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또 그 결과로서 이미 출시된 다른 XRP 투자 펀드들의 덩치도 불어나게 될 겁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로 자금이 몰리게 되는 게 확인이 되면요. 드디어 블랙록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게 되겠죠. 2026년 연말 블랙록이 XRP 현물 ETF를 향해서 움직이게 될 거라는 뉴스가 전해지고요. 또 시장은 이런 것들을 차기 상승 사이클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정리드리자면 2026년 4월 암호화폐의 족쇄가 풀리고요. 전통 금융의 새로운 판이 깔리는 시점이 이렇게 겹치는 게 엄청난 분수령이 되어줄 겁니다. 물론 변수는 있어요. 이 정치가 그렇고 경제가 그렇죠. 오늘 말씀드린 잔밋빛 시나리오가 틀릴 수도 있는 징후들 역시 존재합니다. 만약에 법안이 4월에 통과되지 못하고 5월까지도 표류된다면, 그런 고래들이 모았던 물량들 만약에 되팔기 시작한다면, 블랙록이 끝까지 XRP에 대해서 등을 돌린다면, 여러 가지 반전 시나리오들, 그리고 그런 시나리오들이 나타나는지 계속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후속 영상 통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 다룰 질문거리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해볼게요. 만약에 4월달 법안 통과가 무산된다면은 시장은 어떤 경로로 흘러가게 될까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데이터를 주시하셔야 될까요? 결국에 투자라는 게 최악을 대비하면서 최선을 노리는 게임입니다. 그렇다면 투자 시장에서 결국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매수보다 어려운 이 매도라는 기술들을 반드시 배우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투자에서 중요한 거는 좋은 가격에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매수가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실제 시장을 오랜 시간 동안 경험을 해보시면은 결국에 계좌의 결과를 결정하는 거는 매수보다는요, 오히려 매도가 더 중요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 매도라는 것들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데요. 많은 분들께서 매도라고 하시면은 이 기분에 따라 가지고 한 방에 전부 몰빵 매수해서 사고 또 한 번에 전부 몰빵 매도하는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한 번에 사고 파는 걸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하지만 우리 시장 자체가 그렇게 단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도라는 것들이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을 때 어떨까요? 이거 더 상승할 것 같다. 아직 끝난 거 아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끝까지 들고 가다가 결국에 가장 좋은 구간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팔지 못하고 나중에 그때 팔걸, 이런 말씀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이 최고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들 그냥 포기하셔야 돼요. 현실적인 단기 고점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통해 가지고 한 방에 전부 다 매도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수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 이 습관 자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시장이 더 상승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미 일부 수익에 대해서 챙겨놨었고, 그리고 이 수익금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락했을 때 대응 자체가 가능해진다.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리플이 5,000원까지 상승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시장 분위기는 항상 비슷합니다. 여기서 더 간다, 이런 말들 많이 나오죠. 만원 간다, 3만원 간다, 5만원 간다, 이런 말들. 지금 시장이 좋으니까 장기 투자다, 나는 리프에 10만원까지 들고 갈 거야, 이런 말들 하시는 분들 그 당시 많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 시장이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때 가서 왜 매도를 안 했을까? 조금 더 일찍 팔걸, 그때 팔걸, 이런 후회들이 뒤늦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에서는요, 한 가지 원칙 정도는 들고 가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승장일 때는 하락장을 대비하시고 또 하락장일 때는 상승장을 대비할 줄 아는 거. 지금 뭐죠? 지금 하락장이죠.
그럼 앞으로 다가올 상승장을 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지 이 시장에 휘둘리지 않고 내 기준으로 매매 자체가 가능해지는 거고, 이 투자라는 게 얼마나 크게 벌었냐보다도 얼마나 제때 매도가 가능했느냐, 이 결과를 결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랜 시간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좋은 가격에 매수한 사람이 오래 살아남는 게 아니라요, 이 팔아야 될 때 그때 팔 줄 아는 사람, 매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오랜 시간 살아남게 되시는 겁니다. 이 수익을 실현한다는 게 말은 쉽죠. 하지만 올라가도 더 오를까봐 불안해서 못 팔고, 떨어지면 그때 팔 걸 후회가 반복돼서 결국 수익 실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게 투자 시장이다 생각돼요. 정보방에서 안내드리고 있지만 결국 팔아야 내 돈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무리한 비중이 아니라 적당한 일부 비중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현실적인 시장에 대해서 대응해 볼 줄 아셔야 되는 거고,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에서도 목표 타점 안내드리는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욕심보다는 차라리 내 돈으로 만들어 놓는 원칙 매매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업비트 비썸 현물 매매로 안전하게 운영하시길 응원드릴게요.